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의 5분의 1을 쥔 거대한 심장이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 시설이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가스비 폭탄과 차량 오부제 부하를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봄이라 괜찮다 생각하지만 겨울 난방비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가스 대란의 한복판에서 정작 반도체 공장이 먼저 떨고 있었을까요? 생산 라인이 올스톱될 수도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뉴스에는 언급되지 않은 진짜 위기와 반전 시나리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타르 동부 해안, 라스라판 공업단지. 이곳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거대한 가스 액화 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배로 실려다니는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의 5대 중 1대는 바로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부가 피격당했습니다. 시설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카타르 정부는 곧바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이란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약속한 가스 당분간 못 보냅니다 라는 공식 통보였죠. 한국의 가스 수입 담당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한국은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쓰는 도시가스, 발전소 연료, 산업용 열원 모두 배에 실려오는 이 액화가스에 기대고 있죠. 만약 공급선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 머릿속에는 곧바로 겨울철 난방 대란, 가스비 폭등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언론도 그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가스비 2배 오른다. 차량 5 부재 부하라라는 제목이 연일 포털 뉴스 상단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를 들여다보면 의외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를 한국 LNG 수입의 최대 공급처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하도 카타르를 언급하니 그런 인상이 굳어졌죠. 하지만 실제 통계를 펼쳐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가스연맹의 LNG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26년 2월 기준 한국의 LNG 수입 1위 국가는 호주입니다. 전체 물량의 약 20%, 그러니까 4통 중 1통이 호주에서 들어옵니다. 카타르는 15%로 2위, 말레이시아가 14.5%로 3위를 차지합니다. 이 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량만 합쳐도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흥미로운 건 순위 변동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인 1월만 해도 미국은 60만 톤 넘게 공급하며 주요 수입국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들어 수입량이 80% 넘게 급감하면서 순위가 1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가 17만 톤 이상 늘어나며 4위로 치고 올라왔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각각 12만 톤, 13만 톤 넘게 증가했습니다. 2월에는 수입 실적이 아예 없었던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가능할까요?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정책을 꾸준히 밀어붙여 왔습니다.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속수무책이 된다는 걸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호주, 동남아시아, 중동, 북미, 심지어 러시아까지 공급처를 넓혔고 장기 계약과 현물 계약을 섞어 위험을 분산시켰습니다. 단가가 낮은 나라에서 물량을 늘리고 비싼 나라에서는 줄이는 유연한 조정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카타르 사태가 터졌음에도 한국의 가스 수급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은밀한 비상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공장 관계자들은 뉴스에 나오는 가스비 걱정보다 훨씬 다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시한 건 난방용 천연가스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았지만 첨단 반도체 공정에는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가스가 문제였습니다. 그 가스의 이름은 헬륨입니다. 공기보다 가볍고 색도 냄새도 없으며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흔히 풍선을 띄우거나 목소리를 변조할 때 쓴다고 알려져 있죠. 헬륨은 지구에서 가장 구하게 온 가스 중 하나입니다. 공기 중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농도가 너무 낮아서 공기에서 직접 뽑아내는 건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륨을 얻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LNG를 액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분리해내는 것이죠. 천연 가스전 중에서도 헬륨 함유량이 높은 특수한 가스전에서만 의미 있는 양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손에 꼽힙니다.
미국, 카타르, 알제리, 러시아, 호주 정도가 주요 생산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타르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가스전인 노스필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곳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의 헬륨 함유량도 높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이 조건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대규모 헬륨 정제 시설을 세우고 전 세계 헬륨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한국 역시 이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LNG 수입은 호주가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헬륨 수입 통계를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들여오는 헬륨 가운데 무려 65%가 카타르산입니다. 10통 중 6통 이상이 카타르에서 온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미국, 호주 등에서 소량 들어오지만 카타르의 압도적인 비중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LNG는 다변화 공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헬륨만큼은 카타르라는 단일줄에 목줄이 매여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헬륨은 LNG처럼 대량으로 거래되는 물자가 아닙니다. 수요처가 반도체, 의료 장비, 연구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체 시장 규모도 LNG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수입선을 여러 곳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카타르는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해왔기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안정이 깨졌을 때입니다. 라스라판 피격으로 카타르의 LNG 시설이 멈췄습니다. LNG 생산이 멈추면 그 부산물인 헬륨 생산도 함께 멈춥니다.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한 순간 한국으로 향하던 헬륨 공급도 동시에 끊어진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륨은 비축해두기도 까다로운 물질입니다. 분자가 워낙 작아서 어지간한 용기로는 새어나갑니다. 장기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공급에 의존하는 구조로 재고는 수주 분량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헬륨 공급이 몇 주만 더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AI 반도체 식각 공정이 멈춥니다. 공정이 멈추면 생산 라인 전체가 셧다운됩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부가 가치 칩 생산이 올스톱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LNG는 막아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틈새에서 진짜 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공장 안에서 헬륨이 하는 일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신 AI 반도체는 회로 선폭이 3나노미터, 심지어 2나노미터까지 내려갑니다.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두께가 대략 8만 나노미터쯤 되니까 그 머리카락을 수만 번 쪼갠 것보다 더 가는 선을 실리콘 위에 새기는 셈입니다. 사람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죠. 이렇게 미세한 회로를 만들려면 웨이퍼 표면에 원하는 모양대로 홈을 파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식각이라고 부릅니다. 플라스마라는 고에너지 상태의 기체를 쏘아서 실리콘을 깎아내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웨이퍼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표면 온도가 섭씨 수백 도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문제는 열입니다. 회로 선폭이 미세해질수록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온도가 조금만 흔들려도 회로가 제대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선이 삐뚤어지거나 깊이가 달라지거나 아예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칩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수율이 떨어지면 생산 단가가 치솟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 계약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각 공정 중에는 웨이퍼 뒷면으로 냉각가스를 흘려보냅니다. 이 가스가 열을 빠르게 흡수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가스가 바로 헬륨입니다. 왜 하필 헬륨일까요? 헬륨은 열 전도율이 매우 높습니다. 열을 빠르게 전달해서 웨이퍼를 균일하게 식힐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초정밀 공정에서 불순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체제가 마땅치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그 전에 카타르 헬륨 의존도 65%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칩을 납품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들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 공장들을 돌리는 데 필요한 희귀 가스들이었습니다. 네온, 크립톤, 제논, 그리고 헬륨. 이런 가스들은 반도체 공정 곳곳에서 쓰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네온가스의 경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 차례 공급망 충격을 겪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세계 네온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공장이 멈추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그때 처음으로 희귀 가스 공급망의 취약성을 체감했습니다. 그 이후 네온 수입선은 다변화되었습니다. 중국, 미국 등으로 공급처를 넓혔죠. 하지만 헬륨은 달랐습니다. 헬륨은 네온보다 생산 가능한 국가가 훨씬 적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만으로는 안 되고 헬륨 함유량이 높은 특수가스전이 있어야 경제성 있는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전에서 LNG와 헬륨을 동시에 뽑아냈고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돈 들여 다른 곳을 개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되니까 그냥 쓰면 됐습니다. 그렇게 카타르 의존도는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50%를 넘더니 60%를 찍고 어느새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헬륨은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수십 가지 소재 중 하나일 뿐이었고 언론이나 정책 당국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라스라판이 불탔습니다. 카타르 한 곳에 목줄을 맡긴 대가가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헬륨을 긴급 수입하려 해도 물량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수요도 빠듯했고 호주 물량은 이미 다른 나라와 장기 계약이 묶여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거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한복판에서 돌파구가 열린 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허스 헬륨 재사용 시스템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냉각용으로 쓰인 헬륨은 원래 그대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헬륨은 워낙 가벼워서 대기 중으로 흩어지면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돌아가는 한 헬륨을 계속 새로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포집해서 그 안에 섞인 고순도 헬륨만 골라냅니다. 다른 가스와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도 높은 헬륨으로 정제한 뒤 다시 공정에 투입합니다. 쓰고 버리던 가스를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말로 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는 헬륨 말고도 온갖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작년 4월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 이 시스템을 적용해 왔습니다. 연간 약 4.7톤의 헬륨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헬륨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자원인지 생각하면 의미 있는 절감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헬륨은 열을 제어하고 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꼽힙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항공우주, 의료 영상 장비 등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목줄을 쥐고 흔들던 가스를 안에서 스스로 순환시키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공급망 무기화에 기술로 맞선 멋진 반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지만 이번 카타르 사태는 다른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외교적 공급 다변화와 기술적 자립,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공급망 안보라고 부를 수 있을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